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님 잠깐 나오시죠. 제 원래 질의 내용에 없는 내용인데요. 법조인 출신인 또 법무부 장관을 했던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김선교 의원은 특검에 의해서 양평고속도로 관련 출국 금지가 돼 있는 장본인입니다. 여기가 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체포 동의안을 심사하는 지금 장소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전임 군수의 얘기를 하고 또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참 눈뜨고 못 봐주겠다 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김건희 일가 잘 봐줘라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양평 공무원의 진술입니다. 출국 금지된 사람이 본인을 변호하는 이것이 과연 이재명 국민 주권정부에서 용납이 되겠습니까, 장관님? 예. 일단 그 수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그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국토부에서는 원래 원안에 기초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 그리고 차질 없이 하루라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솔직히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인수위 때부터 노선 변경을 하고 그 변경된 지점에 김건희 일가가 축구장의 3배 면적의 땅을 소유했다는 바로 이 의혹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네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예,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예, 총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그저께 4월 4일은 윤석열 탄핵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총리님 소회가 어떠십니까? 어느새 1주년이 지났나 하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도 들고 참 어렵구나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수 위에 뜬 달 그림자를 쫓는 격이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윤석열이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이 한 그 내란을 비상계엄의 합당성을 얘기하면서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총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난 총선거가 부정선거랍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윤어게인 세력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내란 청산 우리가 계속해야 되겠죠? 국민적 입장이나 국가적 입장에서 현실의 일상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그런 데서 생기는 정치적인 어려움, 긴장 이런 것이 하루빨리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이 좋아지는 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남아있는 시정하고 광정하고 바로 잡아야 될 문제들은 끝까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생에 대한 걱정, 경제에 대한 걱정, 동시에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그 광정이란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총리님,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이끌으셨죠? 네. 예, 소위 내란 청산 TF입니다. 약 49개 기관, 총리님 통화라는 행정부처 49개 기관의 TF 조사 활동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고위직 공무원들 징계 89건, 주의 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수사 의뢰는 주로 군 관계자, 고위 장성급들이 해당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적용되는 징계 조치, 징계 요구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뭐 중앙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라든지 군인사징계위원회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갈 수도 있겠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뭐 인사 기준 자체 인사 기준에 따라서 하겠지만 우선 큰 틀에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헌법 존중 T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어떤 사전 인지에 의한 계획적 가담의 정도가 작고 특히나 본인들이 자신의 관련성을 미리 일종의 스스로 이렇게 밝힌 경우에는 최대한도로 그것을 경감하는 쪽으로 하자는 일단 원칙을 갖고 접근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사규정과 현재의 법, 그다음에 국민적인 판단을 감안할 때 상당히 강도 있는 조치들이 그런 경우에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구체적인 그 관련성에 따라서 적절한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넬슨 만델라가 소위 고백하면 용서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죠. 이번에 조사하시면서 본인의 잘못들을 인정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하셨습니까? 네, 그 부분을 제일 처음부터 대통령님께서 아마 의원님 기억하시겠지만 계엄이 시작할 때부터
계엄을 저희들이 이렇게 국회에서 막아낸 직후부터 이 계엄과 내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치와 정신이 필요하다. 네. 그래야만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당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굉장히 적절하고 지혜로운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조가 쭉 유지가 됐고 헌법 존중 TF에서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적용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기술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통합적 관점을 유지하는 데도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기조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청산되고 또 공직사회가 안정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지혜를 발휘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또 하신 일들이 많은데요. 네. 제가 법사위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정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작년도 국감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 대통령께서 워낙 그 헐값 매각의 실태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셔가지고 국유재산 헐값 매각은 국기문란이다. 즉시 중단해라라는 말씀을 해가지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재부 관련 부처 중심으로 총리께서 지휘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과 진상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국유재산 매각의 이 헐값 실태를 보시면서 이게 이제 2023년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그해 8월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느닷없이 국유재산 매각을 활성화해라 이렇게 하고 대통령 윤석열이가 바로 맞장구를 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헐값 매각 말 그대로 감정가의 절반 가격으로 파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소위 수의계약으로 덤핑하다시피 하는 그래서 엄청난 특혜를 주는 실태가 있었습니다. 기재부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향후에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혁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태, 운영 실태를 잘 모니터링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마 지적해 주신 것들이 계기가 돼서 대통령께서 그 문제를 상당히 중하게 생각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지시를 하셔서 우선 일정 기간 동안 아예 그냥 현재로서는 재경부의 심사를 거치거나 총리가 제거하지 않은 매각 자체가 일단 금지가 되어 있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최근까지는 6건을 검토해서 5건이 오케이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머지들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대안과 관련해서는 일정액 이상은 앞으로 처리를 했을 때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그렇습니다. 방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대안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말씀처럼 재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건을 놓고 지켜보니까 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쉽게 놓칠 수 있는 그런 조금 중소 액수 그런 가액의 것들도 정말 이렇게 구멍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정부 이후에 이렇게 탁 열려버린 시기에 아마 그런 정보를 알았다면 그런 사람들이 의도를 갖고 했다면 이렇게 했겠구나 하고 싶은 그런 건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네, 제가 잠시 이제 국토부 장관 상대로 2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 텐데 한번 보시고요.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재경부 장관님, 네, 노고 많으시죠? 네. 예, 구인철 장관님, 방금 총리께 질문드린 것처럼 국유재산 매각, 헐값 매각, 이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뭐 제도 개선을 하셨죠?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국민의 그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국유재산이 헐값 매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들이 이제 마련한 대책은요, 300억 이상 좀 큰 규모는 300억.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 사전 보고까지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0억 이상, 그 다음에 50억 이상 300억까지는 국유심의라고 저희 이제 재경부에서 총괄하는 그 심의에도 거쳐야 되고 10억 이상 되면은 자체 매각심사위원회를 구축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좀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이제 입찰 정보라는 이런 거는 투명하게 하고 옛날에는 2차례면 6차례 되면은 그냥 수의계약한데 그걸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절대로 이 국민의 재산이 헐값 매각으로 허투루 이렇게 뭐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 과정 저희들이 매의 눈으로 철저하게 좀 이 집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코 사장 누가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예, 뭐 모니터링이라는 게 네. 총리님하고 또 우리 재경부 장관이 하시겠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실질적인 집행부서에서 네.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잘 운영하느냐 이거 좀 신경 좀 써주시죠. 네, 제가 특별하게 캠코 사장한테도 아주 우리 정부 주의를- 끝나는 4년 뒤에 이런 얘기 나오지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우리 김윤덕 국토부 장관님, 이제 아까 총리님께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뭐 국토부로서는 우리 김윤덕 장관님이 지금 지휘하고 계시니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국유지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케이스입니다. 이것을 제가 찾아낸 게 거의 그 캠코 중심의 이 국유재산 매각의 처리 건수들을 다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케이스가 눈에 띄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국유지를 낙찰받은 회사가 그린날의 개발 똑같은 회사입니다. 두 건 다. 네. 거기에는 신영부동산 신탁 주식회사가 나옵니다. 즉 이 그린날의 개발이 낙찰받아가지고 이 개발 목적의 신영부동산 신탁 주식회사의 신탁법상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톱이 한 거죠. 그런데 이 그린날의 개발은 불과 6개월 만에 당연히 국유지를 감정가의 절반 가격으로 낙찰받았으니까 얼마나 시세 차익이 남겠습니까? 무려 37억 원. 그리고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세워서 도시형 생활주택 97개호를 만들어서 파는 이 작업입니다. 이거를 어디서 사주냐? LH가 사줍니다. 모두 다 장관님 소관사항입니다. 예. 물론 언제 했느냐? 윤석열 정부 때 일어난 일. 예. 자, 여기서 신영부동산 신탁 주식회사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중랑구 면목동 땅 역시 마찬가지로 그린날의 개발이 낙찰받아서 감정가의 50%로 싹둑 깎아가지고 사가지고 당연히 부풀려가지고 팝니다. 여기에 당연히 어디에 신영부동산 신탁 주식회사가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약 28억 원에 6개월 만에 시세 차익을 봅니다.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입니다. 문제는 이 그린날의 개발의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이 회사의 자본금이 30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자본금 3억인 회사가 자기 등치의 수백 배 되는 국유지를 무슨 정보를 갖고 이걸 낙찰받을까요? 무슨 정보를 가지고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주택을 져가지고 불허한다고 LH에 판다고 할까요? 이 그린날의 개발의 이사는 대표이사 포함해서 단 둘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강조했던 신영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신영 부동산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에 2021년부터 23년까지 사회이사로 재직한 사람은 장관님, 전임 장관이 누구시죠? 박상호 장관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네. 윤석열 내란 정부의 마지막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박상호입니다. 국토부에서 기조실장을 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후임이 누구냐? 국토부에서 역시 잔뼈가 굵고 기조실장을 했던 정병윤이 이 신영 부동산 신탁의 사회이사로 물려받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전관 커넥션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네. 서울중앙지검 정보팀이 이것을 입수해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지금 내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우리 아까 총리님께서 하신 그 혁신 TF, 내란 청산 TF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뿐더러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한번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이호건 금융위원장님 나오십시오. 정무위에서 뵙다가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뵈니까 또 별다릅니다. 위원장님 제가 왜 불렀을까요? 말씀을 안 하시는군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코스피 5천입니다. 이미 달성하고 6,347 중동전쟁 시작되기 전에 찍었습니다. 지금 5,500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시대를 활짝 연 근본적인 동인이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일단 자본시장 자체를 기본적으로 신뢰 위주로 항상 강조하시는 건 비정상을 정상화로만 해도 기본적으로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깨끗하고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동학개미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고취시킨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부가 약속하고 국회가 입법으로 보충하고, 그래서 쌍두마차가 결국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포지티브한 그러한 정책뿐만 아니라 네거티브적으로도 자본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탈과 남용과 왜곡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그때 외부 행사, 현장 방문 행사가 한국거래소 그렇습니다. 방문하셔서 그 말씀하신 근절 바로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금융위, 금감원, 대한민국 검찰은 물론이고요. 지금 집권 한 10개월 가까이 돼가지 않습니까? 넘었나요? 아마 그랬는데 대대적인 주가 조작 사건을 촉발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합동대응반해서 거래소, 금융위, 금감원 다 같이 합동으로 모여서 칸막이 해제하고 거기서 신속하게 해서 지금 3호까지 주가 조작 근절, 폐가망신 1, 2, 3호까지 해갖고요.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호 케이스까지 네네. 1, 2호는 그럼 발표를 했습니까? 1호도 그때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슈퍼리치들이 그 돈을 대고 그다음에 금융회사 사람들이 같이 결탁한 그런 시세 조정 행위 적발했고요. 두 번째는 그 증권사 임원이 사실 내부 정보를 친족들한테 한 그걸 했고, 세 번째는 사실은 언론 이 부분에 대해서 했고, 그래서 세 가지를 일단은 1, 2, 3월 했습니다. 위원장님,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소위 정치, 문화예술 테마주 들어보셨죠? 네. 저는 여기에 연루되어서 의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 배우들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아니고 성역이 없으면 성역이 없는 대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소위 내란 있기 전 정확히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무려 보름 동안 거의 10배가 됐습니다. 3,000원 하던 것이 거의 3만 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사이드카 비슷한 소위 거래소의 정지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 부분 내사하고 계시죠? 뭐 개별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간에 말씀하신 그 취지, 제가 말씀드린 취지대로 주가 조작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는 저희들이 엄단하겠다는 그런 정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오랜 국회 경험에 의하면 정부 부처에 저도 그랬습니다만 대체로 부인하지 않으면 긍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철저하게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아니면 아닌 거고 김은 김거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금융당국의 지금의 아른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시죠? 네, 주가 조작 하여간에 이런 부분은 폐가망신시켜서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